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타스, 단 한 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기소 직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란 그 강변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스의 주주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검찰에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왜 앞다퉈 진술했던 것일까? 그들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결국 외면했을까? 이런 게 더 궁금해지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4살 난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숨진 지 적어도 그 2달 이상 됐지만 아무도 모녀의 그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는데요. 생활고는 그걸 비관하던 송파 세 모녀의 그 죽음 이후 그 4년이 지났지만 빈곤으로 인한 그 사회적인 죽음은 여전했습니다. 관련해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말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좀 사건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난 9월에 남편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이제 10만이 생활을 하셨었는데, 가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생활을 하다가 좀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 자동차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좀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네.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를 했다가 도리어 그 중개 소매상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되는 이런 일들도 겪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채가 제 자산만큼 집 보증금이나 가게 보증금이 있다고 하지만 부채가 1억 5천만 원이 있어서 사실상 전부를 처분하더라도 딱 그 정도가 되는 수준이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판매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득이 몇 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좀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파구 세모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에 참 큰 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정부가 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그래서 긴급 구호제도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일이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또다시 이제 발생을 했어요. 4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송파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빈곤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줄 것인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개정된 내용은 선정기준 그리고 보장수준에 대해서 건드리지는 않고요.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이 높아지지는 않아 서 새로운 소급자가 대거 진입하기에는 이미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숨진 여성은 이제 평소 그 수독도 없었고 또 이제 그 수입이라고는 그 딸에게 그 지급되는 그 가장양육수당 그 10만 원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이제 그 복지 대상자에 그 포함이 안 됐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이 있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건데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다른 그 사회보장 그 지원 이게 좀 몇 가지가 있었다면서요. 일단 긴급구호 같은 건 좀 받을 수 있었고 그러는데 그것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 생활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공동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세나 관리비의 체납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발견되기 어렵다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이 발굴이라는 것,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합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발굴된 사각지대들 역시
실제 신청을 하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거나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이런 문제들에 흔히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정 기준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 자영업을 하다가 소득절벽에 부딪히면서 바로 극심한 빈곤 상황에 빠져든 것인데요. 네. 사실 한국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 부채 상황 굉장히 크고 그리고 빈곤율도 노동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소득절벽에 부딪히거나 좀 부채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소득이 없어졌을 때 가장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채 때문에 자산이 있었다고 해도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예.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전부 다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도 예. 탈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동차가 2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건데, 자,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안타까운 사안인데, 좀 드러난 사건만 이 정도지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도 그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이 꽤 많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특히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러한 급작스러운 이 빈곤 절벽을 마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자, 이런 그 잠재적인 이런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좀 보고 있는지요? 지금 빈곤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제도 정도가 가장 큰 제도인데요. 네. 지금 수급자 숫자가 한 160만 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의료나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은 14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보여요. 네. 인구의 한 3%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절대빈곤층은 5% 이상인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거의 지금 현재 수급자 숫자만큼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빠져 있는 걸까요? 사각지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인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요? 네. 예,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자산 때문에 이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경우에는 한 가구당 5,400만 원 정도의 재산 기준이 있는데 네. 이것을 넘어가면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네.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낮은 기준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낮은 기준으로 정말 더 꽉 짜진 이후에 네. 말라 비틀어진 수분처럼 짜진 이후에 제도에 진입하게 되면 사실 이 상황을 다시 개선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그 정책당국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제 이 문제를 관할하고 있나요? 네, 이쪽하고도 상당히 이야기를 좀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복지부에서는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1차 종합계획안을 발표를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명확한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런 계획을 실제로 구체화시키고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예산 확보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현재 그 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개선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발굴했어도 그 사람들을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바꾸는 게 중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제조사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은 호들갑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복지 수급자들에 대해서 좀 게으르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식의 낙인 찍기가 오히려 정부 주도로 활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그런 시선에서 탈피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자활도 자립 이런 실적 위주로 좀 운영이 된 측면이 있었나 보죠? 죄송합니다. 지금 잘 안 들렸는데요. 네, 복지나 이런 부분도 이 자활이나 이런 것도 실적 위주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이라는 것에 참여를 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네. 시장 취업을 70% 이상 시켜야지 기관의 평가 가점을 부여된다든지 이렇게 좀 일을 너무 억지로 시키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찾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찾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그 충격적인 부분들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달 이상 이 두 모녀가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거나 죽음을 이제 선택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현대사회가 1인 가구도 지금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되고 있고요. 네. 가족이나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죠. 친지라든지 이런 울타리도 많이 좁아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이나 친척들과 상의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요즘엔 그렇게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대비해서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할 때 혹시 좀 이웃들의 책임, 서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갈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회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회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은 뭐 지역 공동체를 좀 복원한다 할까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하죠. 네. 자, 사실 그 어려운 환경에 그 놓인 분들일수록 오히려 그 정부에 좀 어둡고 어디에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정부에서 보다 더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가 가장 먼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또 가장 가깝고 가장 여러 곳에 있잖아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결정을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지 않은 게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도 앞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려울 때는 그 읍면동, 복지센터부터 좀 찾는 게 가장 첩경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자, 이 복지부가 이제 부랴부랴 좀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분이 겪었던 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생활고가 맞냐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도 있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었으면 생활고가 맞고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중요한 것은 이분에게 생계 문제와 가족들의 상실로 인한 절망적인 위기가 있었고 누구나 이런 일들을 사실 겪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위기를 우리가 위기에 개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이 잠시의 소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해결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목하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윤영 사무국장께서 계시는 그 빈곤사회연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성명서도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어제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 저희가 또 상담 전화도 굉장히 많이 걸려왔습니다. 네. 이웃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담을 문의하는 전화들이 많이 걸려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저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내역을 좀 더 완화하는 것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재산 기준의 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론이 평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 때 보도가 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좀 지속적으로 언론이 관심을 갖고 그 해법을 좀 모색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 4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선숙 캐스터. 네, 자동차 전용도로 출근길 정체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램프 내려서는 데까지 쭉 정체되고 있는데요. 25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성산로도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 나가는 길 목동교부터 정체 시작됩니다. 금천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는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오늘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소요 시간이 많이 깁니다. 탄천 1교에서 탄천 1교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무려 20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성남 쪽으로도 청담대교 북단에서 탄천 1교까지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경제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삼성증권 배당 사고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삼성증권 직원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사의 그 매도 금지 공지를 보고도 오히려 주식을 더 팔았습니까? 아마도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 전날이죠. 전날에 이 담당 직원이 1,000원을 1,000주를 입력을 했고 담당 팀장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을 했고 그 다음날 6일 금요일에 이제 오전 31분에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회사에 보고를 했는데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네. 바로 알아차렸으면 그 매도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내망을 통해 알려진 데까지 20분 후 51분에 알려졌고요. 그리고 결국에 임직원의 주문을 정지하는 데까지 10시 8분. 요 37분간의 매도를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팔지 마라 공지를 2번을 했는데 네. 2번을 보고도 계속 주식을 처분했다는 직원이 6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강심장이 아닌 거죠. 팔지 말라고 해도 몇십억이 생기니까. 근데 왜 이게 다 드러날 걸 알면서도 왜 팔았을까요? 일단 실수여도 일단은 자기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거기 네. 앞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냐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드러날 건데 과연 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진짜 금융업에 종사하신 분은 첫째도 실례고 둘째도 실례거든요. 거기에 애널리스트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도 있고 부서장급도 있고 네. 16명 중에는 부서장급과 애널리스트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매도하면 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건 아는 건 상식일 테고요. 아니 자기의 공돈이 생긴 거잖아요. 공돈도 생기고 맞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물량이 많은 걸 내놓으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은 또 그 돈을 딸 수 있다. 이런 걸 그 외부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유착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죠. 공매도 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 나온 거는 이제 이건 무차입 공매도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더 조사를 해봐야죠. 네. 삼성증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점인가요? 이른바 이제 예탁원 패싱이라고 하는데 예탁원이라는 게 원래 이런 배당을 하면 이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배당을 합니다. 중간에 자기 간에 개인 간의 거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네.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을 넣었는데 근데 이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가 곧바로 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게 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네. 삼성증권이 그런 데죠. 그러니까 이번엔 예탁원이라는 곳이 걸러주지 못하는 거죠. 이른바 그래서 예탁원 패싱이 일어났다라는 네. 건데 그런 증권사가 삼성증권 말고도 4개 증권사가 더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담당 팀장은 보고도 그냥 형식적으로 승인하고 당연히 보지도 않았겠죠. 주였는지 원이었는지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큰 그 처벌이나 제재가 있겠죠. 강력한 네. 대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금융감독원 대응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까? 당연히 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뭐 외유 논란도 있고 해서 출발이 그렇게 산뜻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내상을 크게 입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청와대가 네. 엄호에 나서긴 했지만 이 일이 업무가 이게 삼성증권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본인의 지금 현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 같은데 현재는 특별점검에 나서서 이 관련 주식거래 시스템을 다 점검을 하고요. 네. 모든 이제 배당 착오를 일으킨 직원, 관리자, 유령지식에 탄 직원들, 그리고 삼성증권의 자체에 대한 것도 모든 걸 아마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지금 논란이나 이것과 무관하게 확실하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이런 대목들이죠. 무관한데 유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STX조선. 결국은 이제 어제 법정 시한을 넘겨서 이 법정 관리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맞습니다. 법정 관리로 간다라고 오늘 발표를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노조의 자구계획 제출을 거부하고 확약서를 내진 않았거든요. 노사간 확약서. 이걸 안 냈기 때문에 창원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법정 관리 절차를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의아한 게 작년 7월에 법정 관리 졸업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다시 이 법정 관리 간다라는 게 이게 참 의아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첫 산업 현장 방문이 어디였냐면 잘 기억하시면 1월에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 살리나 보다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였던 거죠, 다들. 네. 그러니까 뭐 노사든 채권단이든. 그러다가 결국에 회사는 살아날까 의미가 안 보이니까 급기야 갑자기 또 다시 이제 법정 관리를 가게 되는데 이거 또 누구의 책임일 수 있느냐. 그동안 뭐 몇 조 원을 쏟아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동조선해양에서 STX조선도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빅3 삼성, 대우, 현대중공업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다들 이제 불안감에. 그런데 STX 조선 측은 오늘 뭐 새벽에 또 노사 간에 뭐 합의를 했다. 합의는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행도 좀 약간의 여지를 뒀습니다. 법정 관리를 가는데 구조조정은 불가피한데 그 구조조정을 완전히 해서 청산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법정 관리로 가면 회상시킬 거냐 청산시킬 거냐 문제잖아요. 일단 분명히 노사 간에 어떤 합의는 하려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린 거죠. 그렇군요. 은행원들 그 점심시간 보장 문제. 이게 항상 좀 논란이 됐는데 이게 다시 또 그 노사협상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하죠? 12일부터 이제 은행과 카드사 금융권 노사가 올해 산별교섭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작년 11월 이 5개월 만입니다. 올해 가장 큰 현안은 정년 연장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60세인데 이걸 63세 내지는 65세로 늦춰달라는 겁니다. 공무원 수준으로 바꿔달라는 건데 교원 수준으로. 이게 이제 국민연금 수급 기간이 이제 계속 늦어지면서 2033년에 이제 65세로까지 늦춰지잖아요. 여기에 맞춰달라는 거고. 네. 가장 또 하나 지금 핫 이슈가 점심시간 보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워라벨 입장에서는 밥 먹을 시간 보장이 있어야죠. 네. 보통 보면 20분 아니면 30분 정도 교대로 먹는다라고 서로 교대로 합니다. 먹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시간 날 때가 점심시간 때인데. 그러게요. 그때 문 닫으면 영업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저도 이제 몇 번 찾아가서 보면 네. 담당 특히 이제 그 대출이나 뭐 다시 이제 뭐 대출된 거 뭐랄까요 만기연장 때문에 가면 없죠. 그 시간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가게 되면 없어서 3명 중에 뭐 1명, 2명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기다리다가 그 점심시간 지난 이후에 하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거죠. 일단 유럽은 사실 진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점심시간에 셧다운을 합니다. 셔터를 내리고 그 영업을 하지 않는데 보통 병원 보면 영업 그 점심시간입니다라고 진료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엔 다들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은행은 그러면 안 된다. 약간의 좀 이중적인 잣대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아니라 1시부터 2시. 병원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은행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지금 은행 측의 주장인데요. 주장이에요. 저기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약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2시부터 4시 뭐 이제 영업을 준비하는 저녁을 준비하는 그렇죠. 것이긴 한데 이번에 은행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게 억대 연봉이잖아요. 돈을 많이 받으면서 또 쉬겠다는 거냐 이런 또 비판을 또 사실 두 개는 무관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병원처럼 뭐 그렇죠. 많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그리고 금융기관들 요즘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봅니까? 사람 그 점심 때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더 쓰면
알바라도 뭐 더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 재활용 그 수거 거부 사태로 여파로 이 종량제 봉투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재활용품 처리 가지고도 지금 환경부와 재활용품 업체들 간에 서로 얘기가 다르잖아요. 환경부는 해결했다라는 거고 재활용품 업체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는 거고요. 결국에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안 나서면 어떡할 거냐. 지자체가 직접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재활용과는 뭐 관련이 있죠. 종량제 비닐봉투 값 인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 300원에서 950원 정도가 되는데 네. 이걸 연평균 물가 인상률에 맞춘다면 결국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거 올리면 또 비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뜻 올리지 못하는 거죠. 아니 니들이 일 처리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종량제 봉투에 전가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늑장대처 해놓고 이걸 시민들,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냐. 이런 게 또 환경부에는 부담이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민 중이고 망설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게 말이죠.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네요. 그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그 한 가구를 갖고 있는 그 1주택자도 그 보유세 그 개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죠. 어제 이제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강병구 위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이어서 여전히 참여연대가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이걸 참여정부 시절로 좀 올려야 되는데 세율을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뿐만 1가구 1주택자까지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 얘기를 나오니까 똘똘한 한 채 비싼 강남 쪽으로 많이 몰렸잖아요. 그럼 과연 15억 원, 20억 원 하는 한 채 가진 사람과 6억 원짜리 두 채 가진 사람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1가구 1주택자에까지 뭐 이런 그 보유세에 대한 걸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율을 올리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연동이 돼 있거든요. 네.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보유세 개편을 하면 당연히 뭐 1가구 1주택자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네. 보유세를 올리면 그냥 우리가 항상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라는 게 지금 현 정부 입장인데 그럼 거래세는 어떡할까요? 거래세는 사실 또 우리가 되게 높거든요. 거래세를 그럼 낮춰야 되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거래세를 네.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보유세만 올리면 또 약간의 또 조세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건 합리적 조정을 한다면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설득할 수 있는 이 페이스북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그 퀴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유출이 됐다고 하죠? 최근에 국내에서도 퀴즈 애플리케이션 이거 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영국도 그랬다는 거죠. 이제 퀴즈를 푸세요.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선물도 주고 상금도 주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뭐 8,700만 명이었던가요? 그거 네. 이상 더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과연 이러면 개인정보 유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의 전공법밖에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예방하는 예방법으로 알려주는 건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거다. 네. 자기 생년월일과 개인정보는 무관한 본인만의 어떤 그 조합에 의해서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만 나오면 저는 좀 무력감부터 들어요. 이건 뭐 이미 다 나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자포자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유출됐던 정보들은 내 주민번호, 주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중국에 네. 뭐 떠다니고 보이스피싱도 떠다닌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요번에 이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는 이제 그것 플러스 나의 성향, 나의 정치적 성향, 나의 기호, 나의 선호 이런 것까지 나의 움직임이 그대로 유출된 거죠. 나의 정체성, 맞습니다. 성향, 나의 어떤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나의 어떤 그 뭐 움직임이라든지 나의 목소리 이런 것들까지 유출됐다고 하는 거니까. 당신이 뭐 좋아하는지 지켜보고 맞습니다. 있어, 맞습니다. 알고 있어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죠. 나의 머릿속까지, 네. 마음속까지 유출됐다라는 것 측면에서 좀 약간 더 심각할 수 있는 거죠. 끔찍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사회의 그 여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이 한국 여론의 그 내비게이션인 배종찬 그 리서치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4월 들어서 이제 그 각 정당별 지방선거 그 경선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전국에서 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이죠. 이 경기도 경기도 특집을 좀 꾸려서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먼저 이 경기도민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이슈에 가장 좀 주목하고 있나요? 뭐 이런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이 경선 기간이 임박하자 또 실시된 지역도 있고요. 이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헌, 미투 등 대형 이슈들이 많은데요. 이들 대형 이슈로부터 영향도 받겠지만 이 대형 이슈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또 상당히 가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유권자 최다 지역인데요. 그렇죠. 어떤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경인일보를 받아 지난 6일 실시하고 8일 발표한 조사 경기도민 대상입니다. 1019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유선 RDD 전화조사 표현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 응답률 13.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지방선거에 영향 줄 이슈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이 개헌 문제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각각 33.7%, 3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미투 운동이었는데 이 3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개헌 문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연령대일까요? 이 50대와 60세 이상은 안보 이슈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30, 40대에서는 그 개헌이나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혹은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고, 네, 50, 60대에서는 그 안보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이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안보 이슈는? 네, 같은 이슈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남북 정상회담에 논의되는 내용이 무엇일지,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지가 이들 50대, 60세 이상 연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한테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이제 방송을 할 때, 네. 특히 이제 그 여론조사 보도를 이제 전할 때 뭐 앞섰다거나, 뭐 이기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좀 피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리뭉실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이제 경기도에서 그 각 당의 지지율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경기 지역 정당 지지율은 정당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지지율과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요. 이 야권 후보들은 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과제도 더 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12.5%, 바른미래당 5.9%, 정의당 5.4%, 민주평화당 0.4%로 나타났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이 전 연령대에서 경쟁력이 높았는데 이 3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약 70%, 40대는 약 60%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주목할 곳은 서울 인접 지역입니다.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시흥, 안양, 의왕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경기도지사의 그 출마를 이제 선언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의 그 경선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현직 지사이니까 이미 후보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선 전에 주목받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입니다. 이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 트위터 계정 논란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네. 이 경선이 과열됨에 따라서 이 네거티브 캠페인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에서의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 56.9%, 이 전해철 의원 10.3%,
양기대 전 광명시장 2.7%로 나타났습니다. 이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이 전체 응답자의 30%나 됐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이들 후보들의 지지율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전 시장이 73.4%, 네. 이 진보층에서는 70%를 넘었습니다. 이전 시장이 중도층에서도 60% 정도로 나왔는데, 결국 경선은 도민 여론조사, 당원조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당원조사의 향배가 후보 공천에는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같은 당 후보들끼리의 그 경쟁력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본선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점도 관심사인데 1대1 가상 대결 결과를 알아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그리고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죠. 네, 그러면 먼저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제 새 후보 중에서는 가장 그 지지율이 높게 나왔으니까 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그 남경필 현 지사의 그 가상 대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만 놓고 가상 대결을 벌인 결과인데요. 이재명 전 시장이 62.9%, 이 남경필 지사가 20.9%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에선 남 지사가 우세하게 나왔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전부 이전 시장이 표본오차 범위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우세하게 나타났고요. 지역적으로 이전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남경필 지사는 아직 확고한 이 본인 강세 지역을 만들지 못한 것이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이전 시장은 이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의 결집도가 이 86.4%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요. 이 남지사는 보수층 결집도가 47%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해철 의원과 남경필 현 지사와의 그 가상 대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결국 이 당내 경선을 뛰어넘어야 본선으로 갈 수 있을 텐데요. 이 전해철 의원의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인지도를 추가적으로 더 높일지가 본인 스스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남경필 지사와 가상 대결을 붙여봤더니 전 의원은 이 37.8%, 남 지사는 이 30.5%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 경쟁자인 남 지사를 현 시점에서는 가상 대결에서 이 전해철 의원이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전 의원의 연령대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이 30, 40 세대 지지율이 높았고 남 지사는 이 50대와 60세 이상에서 높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역 대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 인접권, 광명, 과천, 안양, 의정부 등일 텐데요. 이 경쟁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및 이 진보층에서의 결집도가 중요할 대목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는 이전 시장보다 경쟁자이니까 낮게 나타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결집할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부분, 그리고 진보층 내에서의 지지율을 결집도를 더 끌어올리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남은 기간 동안 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 파이팅이 있느냐,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인의 존재감을 차별화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양기대 경기도지사 그 예비 후보 그리고 그 남경필 지사 대결 구도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남은 후보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양기대 전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알고 있겠지만 이 일반 경기도민에서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이 후보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분석되어 있는데요. 네. 이 양 전 시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3인 모두 남경필 지사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더 높거나 비슷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양 전 시장은 남 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 33.4%로 31.3%의 남 지사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양기대 전 광명시장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은 남경필 현 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어릴수록 양기대 전 광명시장을, 고령일수록 남경필 현 시장을 더 선호하는 가상대결 결과인데, 이 지역적으로 볼 때 아쉬운 대목은 이 양전 시장이 시장직을 수행한 곳이 광명시인데 이 서울 인접권으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이 남지사에 비해서 이 지역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 것이 현재 좀 주춤한
이 가상 대결의 경쟁력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뭐 정책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토론되거나 혹은 경기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여론조사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경기도지사 그 선거에서 그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그리고 변수 무엇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는 지난 6일 시점에 이 후보들 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또 추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당 입장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어느 정당의 이 소속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총선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전 시장이 이 지지율상으로 경기도민 지지율상으로는 앞서가고 다른 후보들이 쫓아가는 모습인데요. 네. 이 경선은 또 도민 여론조사와 당원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당심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본선을 가정하게 되면 남경필 현 지사가 현지 교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 지사가 이 보수표를 얼마나 결집시킬 수 있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수의 구심점이 약해진 현 상황 자체가 남 지사로는 고민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청각과 시각 중복장애를 이겨낸 미국의 그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헬렌 켈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네, 저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에 그 직면하게 되고요. 또한 그 숱한 감정의 이제 기복을 겪기 마련인데요. 네, 내게 이제 불행으로 그 다가오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그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그리고 그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때야말로 정말 힘과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하죠. 지금까지 백빈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